자, 언제 들어왔습니까? 네. 자, 이 자료를 보셨겠지만 그 양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거는 뭐 정리가 좀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예, 그리고 진행을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제목은 그 시험 목차대로 달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목차가 개념하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특성, 그 다음에 속성. 여기까지가 이제 총론의 시험 범위가 돼요. 이 총론은요, 부동산 개념, 분류, 그 다음에 특성, 속성, 이렇게 세 가지가 시험 범위예요. 목차로.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이 되고요. 작년에도 출제했고요. 작년에는 여기서 두 개가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분류할 때 토지 분류할 수 있고 주택 분류할 수 있을 때요. 작년엔 여기서 두 개가 나오고 여기서 문항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세 문항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나온 게 뭐냐면 표준산업 분류에 있을 때 주거용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물어봤던 얘기죠. 그거를 출제한 거는 작년 1월 1일자로 그 표준산업 분류 체계가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낼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출제를 했던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정도는 다 맞아줘야 돼요. 이 세 문제는. 여기서 뭐 틀리면은 다른 데서 맞춰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개념 해가지고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으로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물리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은요, 종류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주로 물어보는 게 종류 이제 구별할 수 있느냐, 뭐 이 정도 물어보니까, 예, 그래서 4가지 하고 5가지 있다는 것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눌 때 그 박스 안에 가게 되면 건물하고 수목하고 미분리 과실하고 농작물 있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다음 중에서 토지하고 이 독립된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답을 물어봐 갖고요. 그때 답으로 출제했던 게 뭐냐면 오른쪽 페이지 가면 부동산 분류에 맨 하단 박스에 보면 유지라고 돼 있죠. 국어하고 유지. 예, 그때 국어를 답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그 정도만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만 살펴주시면 돼요.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는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에 대한 거를 종류를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에서는 협의의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때요? 광의 부동산이 있을 때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가 좁은 의미라고도 출제를 하고요. 또 민법상 이제 부동산 개념이 되고, 그래서 토지 및 정착물. 그때 이제 요 정착물 중에 보면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애들도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매년 이제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뭐 나무라든가 또는 다년생 식물이 있죠. 얘들은 저기 중개 대상이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중개할 때. 중개할 때 부동산 거래할 거 아니에요. 예, 거래할 때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하고 다년생 식물들 있죠. 얘들은 중개 대상이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뭘 안 돼요? 안 되긴 되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는 애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벼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작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게 부동산하고는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한다고요. 독립된 걸로. 우리가 왜 논을 매매하면 논 자체가 매매된 거지 벼까지 매매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건 경작자 거지. 우리가 산을 매매하면 산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이 있죠. 걔들은 그냥 중개 대상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포함되잖아요. 산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에? 이렇게 나오면은 오늘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언제 끝날 거 이거. 에? 이거 틀리면 곤란한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여러 시험에. 얘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구별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옆 페이지에 가시면은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이 있죠. 법률적 측면에서. 여기가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적이 없는데 이게 이론으로는 계속 존재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거기 보면 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요. 제한 물건의 설정 범위 있죠. 네, 그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부동산은 용익 물건은 다 가능하고요. 담보 물건 중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에 대해서. 동산의 경우는 용익 물건은 모두 제한 물건의 설정이 불가능하고요. 담보 물건 중에서는 유치권하고 질권이 있죠. 이것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제가 그 시험 그 문제로 해서 이렇게 드려봤더니 답을 맞추는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나올 만한 난이도는 아니고요. 학교론에서 차용할 수는 있으니까 그 정도는 구별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강의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문제로 추후로 정리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 분류 관계는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으셔야겠죠.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분류상에서는 후보지하고 그 다음에 이행지 있죠. 그 다음에 필지하고 획지 있죠. 얘네가 또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지선다가 나오면 4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뭐 시험상에서 인용이 되니까. 근데 요거 관계는 구별할 수 있죠. 지금 시점이면은. 그래서 이제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 분류 관계에서 하단으로 쭉 가면은 국어하고 유지라고 돼 있죠. 예, 지목상에서 근래 여러분 시험에 인용을 했던 지목이 요거 2개예요. 국어하고 유지. 용어 정도는 구별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죠? 답으로 인용을 할 때도 있으니까. 국어는 뭐를 국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도랑 같은 거, 조그만 도랑 생각하시면 되고, 유지는 이제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 있는 연못, 저수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은, 제가 이제, 페이지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저기 이 자료를 안 갖고 오신 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 거를 그분에게 드려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본 자료하고 페이지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더라도, 여기다 깜빡 놓고 오신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자료가 없으면 뭔데 자료가 인원수대로만 지금 복사가 돼 있어서 주택의 분류 가면은 연립주택 있죠. 연립주택. 근데 연립주택에 보시면 660평방미터 이상이라고 돼 있죠. 예, 그거 초과라고 바꿔주시고요. 여기 보면 660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 바꿔주고요. 초과라고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게 되면 다가구 주택이라고 돼 있죠. 그죠?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계층 이하고요.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죠. 예, 공동을 빼야겠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수정하시라는 얘기죠. 이 정도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래 여러분 시험에 또 지문으로 많이 활용하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틀리게 이렇게 이제 줄 때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준주택하고 제목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선호하니까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거기 준주택이 있죠. 얘를 갖다가 만약에 건설을 하거나
필요한 이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안 해줘요? 얘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에 지원을 해준다 안 해준다? 예, 해줄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셨죠? 내용. 어? 아니 얼굴 표정이 왜 그러신 거예요? 오늘 처음 보신 거예요? 자료는 벌써 줬는데 미리들 받아가셨다고 그래갖고 이거 수정을 못한 건데 원래 수정본을 드리려고 그랬다가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요. 부동산 금융론 가보세요. 금융론. 저 페이지 좀 다룰 수 있으니까. 우리 거기는 몇 페이지 돼요? 31페이지요? 30페이지 가시면은 금융론 있죠? 거기 가면은 주택금융제도가 나오고 거기 보면은 양가로 3번에 주택도시기금 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에서 주택개정의 용도가 나오죠. 그 용도에 보게 되면 3번에 준주택의 건설, 준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건설할 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이 지원을 받아서 얘를 건설하거나 또는 구입 또는 임차 또는 개량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렇게 이 준주택이라는 것도요.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에 지원을 받는다는 것도 항상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 정도 이제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성에서 여기 특성을 보게 되면 자연 특성이라는 게 있고요. 자연 특성에 가게 되면은 부동성이라는 게 있고, 부증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속성, 그 다음에 개별성, 그 다음에 인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거 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따로 나오면은 요거 세 정도밖에 없는데 그 중에 부증성하고 영속성은 단독으로 이미 냈어요. 영속성은 이미 2번이나 냈고, 그 만약에 단독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얘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동성이라는 거는 뭐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지리적 위치에 대한 고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무슨 특성이에요? 네, 이거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네? 뭐? 얘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인문적인 특성이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거 그때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릴 때요. 이 예를 들고 설명했다고요. 중랑 연기군하고 조치원 일대가 이걸로 개발이 된 거죠. 근데 예로 있을 때나 예로 있을 때나 이건 똑같잖아요. 지리적 위치는. 근데 뭐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위치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는 거죠. 이런 식의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위치의 가변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부증성으로 인해서 무슨 공급은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은 안 되잖아요.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라고요. 그래서 얘를 매개로 이거는 가능하다고요. 물리적 공급은 안 돼도 무슨 공급이? 용도적 공급이. 이게 작년 여러분 시험 문제 답이었다고요. 틀린 거 오라고 했을 때. 부증성으로 인해서 무슨 공급이 제한이 된다고. 용도적 공급이 제한이 된다면 틀리죠. 용도적 공급은 가능한 거예요. 무슨 변경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연결해서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을 때 얘는 얘네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용도를 변경하려고 그러면 토지의 면적을 필요에 따라서는 합할 수도 있고 분할을 쪼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용도의 변화라든가 위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그렇죠?
또 그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영속성에서는 이제 물론 많이 있을 수 있는 게 얘는 임대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무슨 시장을 발달하게 해줘요? 임대차 시장을. 다른 자본시장과는 달리 임대차 시장을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가격 또는 임료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특성이 있죠. 거기 박스 안에다가 굵은 글씨로 이렇게 해놨죠. 예, 그런 정도는 숙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도에서 이 용어가 뭔지를 모르겠다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개별성이라는 애 있죠. 얘는 건물이라든가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이 돼야 안 돼요.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이 돼요. 거기 개별성 옆에다 해놨죠. 굵은 글씨로 건물,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여기가 시험에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는 숙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뭐 별도로 뭐 인용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 내가 기본적인 특성 정도는 정리가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개념에서는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이 있을 때 지하권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 사이에서 한 번 인용이 된 적이 있고요.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이 있죠. 예,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민법상 소유권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중권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요. 혹시 이 공중 공간의 이 활용 방안이 있죠. 그죠? 예, 활용하는 방안 중에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뭐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개발권 양도제가 이제 공간 활용하는 방법이죠. 여기 보존 지역이 있고 여기 무슨 지역이 있으면요. 개발 지역이 있으면 개발 지역은 개발 총량이 규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발급된 뭐를 사들이면은 개발권을 사들이면 그 양만큼 추가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무슨 제도가 있다. 개발권 양도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고 있죠. 개발업자들이 그 지역에 공공 목적에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기부 체납하게 되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죠. 그리고 구분지상권 같은 경우는 걔는 공중하고 지하에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꼭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만 쓰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이제 숙지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번에 그 지문 들어가 있는데요. 다음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 그랬을 때 4번까지만 보시면 돼요. 3번하고 5번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4번까지만 봤을 때 1번에 보면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있죠. 그럼 뭐 찾으면 선택하시면 돼요. 부지 선택하면 되죠. 그 부자가 바닥 부자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용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2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으로 쓰이는 게 뭐 있어요? 네? 도시용 생활주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실험시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제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찾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근거가 되고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 뭐겠어요? 그거는 부동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뤄져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뭐라고 그런다? 이걸 우리가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러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 그래서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측면에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총론에 대한 거는 이제 그렇게 부동산 이제 경제론이 있는데요. 여기는 시험 목차가요. 수요 공급 이론하고 경기 변동하고 두 개의 파트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하고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있죠. 얘네 둘가 이제 기본인데 얘네는 이론으로 낼 수도 있고 계산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론으로 낼 수도 있고 뭐로도 낼 수 있어요. 계산 문제로도 낼 수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시험에 이게 계산 문제는 다 나왔어요. 그렇죠? 계산을 하고. 특히 요거 탄력성 계산하는 거는 지난 5년 동안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탄력성 계산은 계속 한 문제씩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계산 정도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쪽에서 한 3문항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 준 게 뭐냐면 수요량이 그러니까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있죠. 예, 그거 구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죠. 간단하게. 그거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고 경기 변동은 뭐 딱히 어렵게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요. 요거 기준으로 해서 정리 정도 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요 법칙을 배우셨죠? 뭐 수요 법칙은 뭐를 수요 법칙이라고 그래요? 수요 법칙이라는 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요. 당해제와의 가격하고요. 당해제와의 수요량 사이는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수요 법칙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제도 해드린 건데요. 당해제와의 가격이 뭐 하면요. 상승하면 당해제와의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당해제와를 우리가 아파트라고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림상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아파트 가격이고요. 얘가 아파트 수요량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이 줄죠. 네, 그러면은 얘가 어디서 이동해요? 이 선에서 이동하죠. 선에서. 그런데 여기 있는 당해제와의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거는 꼭 당해제와의 가격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대체제의 가격이 뭐 하면 하락하면 당해제와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줄어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대체제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당해제와의 가격이고. 그러니까 유인이 서로 틀리죠. 유인이. 그러니까 이게 대체제라고 그랬을 때 만약에 다세대 주택의 뭐가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그렇죠? 얘 가격이 하락하면 얘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표시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아파트 가격이고요. 아파트 수요량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은 이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대체제 가격이 변해가지고 이 수요량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수요량이 줄은 거죠. 그죠? 줄었는데 여기서는 변화를 표시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변화를 표시하겠어요? 선 하나 새로 그려야죠. 곡선이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곡선이 좌우로 이동했다는 것은 당해제와의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움직인 건 아니란 얘기죠.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상에서 문제를 줄 때요. 거기 5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2번에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라고 되어 있죠. 하단 박스에. 네, 그럼 거기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는 당해제와의 가격 변화죠. 그렇죠? 그리고 수요의 변화는 당해제와의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예시를 보시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인과 수요량의 변화인이 옳게 묶인 걸 물어봤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은 당해제와의 뭐밖에 없어요? 가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그랬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2번을 보면은 주택 공급 변화인과 공급량 변화인이 옳게 묶인 걸 물어봤을 때
그러면 주택도 공급량의 변화율을 유도하는 것은 당해제와의 가격이니까 주택 가격 상승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요인을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그 당해제와의 가격에 의해서만 수요량이 변화되는 것을 수요량이 변화라는 거예요. 또는 공급량의 변화. 그렇게 하시면은 그게 구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 그 두 번째가 작년 시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택 그러면 이 주택의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 변화 요인을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이게 당해제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해제화의 공급량의 변화를 주는 거는 당해제화의 가격 하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격 이외의 요인은 무진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배열이 나오는 거는 출제자가 요거를 구별할 수 있으면 맞추게끔 찍을 수 있게끔 배열을 해준 거예요. 그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요량의 변화하고 무슨 변화? 수의 변화를 물어보니까 기초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별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수요화 법칙 안에 보게 되면 소득 효과하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대체 효과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소득 효과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뭐가 변했을 때요? 상품 가격의 변화가 이건 실질 소득에 대한 변화가 발생하면서 수요에 대한 양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소득 효과라고 그러고요. 대체 효과라는 것은 이게 상대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 정도 하시면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콜라 한 캔의 가격이 1,000원이에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소득이 얼마냐면 10,000원이에요. 그럼 현재 이 사람의 소득 하에서 얘가 1,000원일 때 구입할 수 있는 건 10캔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1,000원짜리 콜라가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상품 가격의 변화가 발생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소득이 달라진 건 없죠. 근데 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질 소득의 변화가 발생하죠. 지금은 같은 소득에도 몇 캔을 살 수 있어요. 20캔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변화로 인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유도가 되는 것을 무슨 효과? 그걸 소득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사이다가 있어요. 사이다도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이렇게 똑같았을 때 만약에 콜라 한 캔의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얘에 대한 상대 가격의 변화가 발생하죠. 그렇죠? 얘가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어떻게 돼요? 비싸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얘의 소비를 줄이고 얘의 소비를 오히려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걸 우리가 무슨 효과를 한다? 그걸 대체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대체 효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용했던 선례가 있어요. 이제 개념 정도만 용어만 구별하시라고요. 그래서 옆에 가면은 1번 그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물어봤죠. 그 예문에 보시면. 예, 그 예문에 보시면 1번에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해서 임대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무슨 효과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대체 효과라는 거예요. 상대 가격의 변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실질 소득의 변화가 주어지면은 소득 효과고 상대 가격의 변화가 발생하면 무슨 효과? 대체 효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인구의 감소라는 요인으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요건이 뭐예요? 인구의 감소잖아요. 이거는 당해제와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되잖아요. 3번에 가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이게 공급법칙이죠. 예? 맞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했죠.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 요인으로는 빌라 가격의 변화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아파트의 가격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 요인으로는 빌라 가격의 변화라는 것은 대체재의 가격이 변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은 당해재와의 가격이 변해서 당해재와의 수요량이 변한 거고요.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해서 동일 가격 수준에서 수요 곡선이 이동하였다면 이를 부동산 수의 변화라고 한다. 맞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늘 얘기했잖아요 이거. 아니 이게 지금 동일 가격 수준에서 얘가 변했다 그러면 가격이 아니잖아요 가격이. 응? 그럼 6번에 보시면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 있죠. 이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5번이나 6번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응? 5번 6번이나 6번이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게 답이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곡선의 이동으로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다. 여기 해놨잖아요 이거. 얘가 이동해도 수요량은 변하고 얘가 변해도 이건 변하는 거예요. 그죠? 다만 요인이 얘는 뭐가 변했고 가격이 변했고 얘는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한 거잖아요. 그죠? 자, 요게 이제 기초에서 물어볼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예요. 경제에서. 그거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하고 묶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 나온 대로 이제 수요하고 공급의 변화 요인이에요. 거기 보면은 박스에 뭐라고 해놨냐면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중점을 두고 정리하실 거는 관련제의 가격 변화 있죠. 수요 측면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제 보죠. 대체제. 대체제 보면은 수요가 무슨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재화를 우리가 무슨 재화? 대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 소비하니까. 대신에 보완제는 수요가 무슨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게 당해제화라고 보자고요. 그죠?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있죠. 예,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되면은 수요가 늘었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아파트의 수요가 뭐가 돼요? 증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고르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이 대체제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럼 얘 수요는 감소하죠. 그러니까 대체제는 수요 움직임이 반대로 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줄 때는 주로 그래도 가격으로 줘요. 뭐로 준다고요? 가격으로.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가격을 안 넣고 이걸 먼저 땡겨 나올 때가 있어요. 대체제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당해제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변화까지만 정리가 되시면 여기가 구별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시험상에서 이거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완제의 가격이 뭐예요? 하락하죠. 그럼 보완제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러면 당해제와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보완제 간에는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가는 거예요. 수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애들이 무슨 제와? 그게 보완제라고, 보완제. 둘이 같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늘과 실의 관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대체제라는 건 왜 그랬어요? 얘는 꽁 대신 닭의 논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한 거를 분명하게 구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외워서 들어가시면 힘들어요. 문장의 표현이 꼭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분명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가격이 나오잖아요. 가격.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줘요. XJ의 가격이 뭐 했을 때요? 상승했을 때.
Y제에 대한 수요는 뭐 하고요? 증가하고 Z제에 대한 수요는 뭐 했다? 감소했다. 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배열은 주로 이런 식의 배열을 물어봐요. 하나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다른 재와의 소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럴 때 얘가 가격이 뭐 했어요?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는요. 이렇게 화살표의 움직임이 같죠. 같으면 대체제예요. 화살표의 움직임이 반대면 보완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X의 가격이 상승하면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겠죠. 상대적으로 얘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얘하고 관계는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대체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소비가 줄면은 무슨 제와? 보완제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얘 수요가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줄어들면 뭐예요? 보완제인 거예요. 보완제. 이게 가격을 기준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상에서 출제를 할 때는요. 출제자들이 그냥 출제하지는 않고요. 반드시 그 값을 갖다가 구할 수 있게끔 해줘요. 뒤로 가시게 되면 탄력성 계산이라는 파트 있어요. 양가로 5번에 보시면 탄력성 계산이라고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자, 동그라미 3번에 가보시면 3번에 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의 임대 수요는 5% 감소한 반면에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가 7% 증가했다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아파트 임대료가 상승했잖아요. 근데 오피스텔 수요가 뭐 했어요? 증가했죠. 그러면 같은 방향이죠. 그럼 무슨 제겠어요? 그럼 대체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가서 그 동그라미 4번 있죠. X지역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소형 오피스텔 임대료가 상승했더니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증가했죠. 그러면 이때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관계는 뭐가 되겠어요? 그럼 대체제라고요. 움직임이 같이 갔을 때. 그러면 옆에 5번에 가시게 되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때 아파트하고 다세대의 관계가 무슨 관계겠어요? 그럼 대체제라고요.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주잖아요. 지금 여기 푼 것 중에서 얘들이 여러 번 시험에 물어본 거예요. 기출에서 그런 배열로. 그러니까는 이걸 나중에 할 때 얘 가격이 상승할 때 얘 수요가 뭐 하면요? 증가하면은 무슨 제와? 대체제예요, 대체제. 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가 감소하면은 무슨 제약이겠어요? 보완제라는 것은 X제 가격이 상승하면 X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얘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얘가 감소할 때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보완제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대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의 움직임과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움직이면 뭐예요? 대체제, 대체제. 그러니까 그거를 잘 기억을 해서 그리고 대체제하고 보완제 관계는 반드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줄 알고 그 뒤에 확인 문제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거기 그래프 있는 문제 있죠?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 보시면은 단독주택 수요와 공급에 관한 그림이다. 수용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몇 개겠어요? 2개하고 3개로 갈라지는 거군요. 그럼 1번에 단독주택 가격의 상승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얘는 안 되겠죠. 당해제와의 가격이니까. 그럼 얘는 어디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냥 곡선에서 이동이지. 곡선이 이동을 하면은 당해제와의 가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구수의 감소는 해당이 되겠죠. 택지 공급의 증가는요. 이건 공급 변화율이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자율의 하락은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율이니까 안 되겠죠. 가구수의 증가도 수요 증가율이니까 안 되겠죠.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요. 얘는 안 되죠. 얘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얘가 보면 얘가 대체제잖아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럼 당해자의 수요가 늘어야죠. 늘어야 되는 요인이지. 이게 줄어드는 요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 그랬으면 맞는 표현이 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소득 수준의 증가는 해당이 안 되겠죠. 수요 증가니까. 인구 증가도 수요 증가고, 건축비의 상승은 공급 변화 요인에 해당이 될 거고, 재산세 강화하게 되면 수요가 줄겠죠. 예, 그럼 줄어드는 게 몇 개겠어요? 2번에 가구 수의 감소 있죠. 예, 그 다음에 10번에 재산세 강화 있죠. 예, 이게 해당이 되겠죠. 그렇겠죠. 찾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택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주택 가격이 변하잖아요. 그럼 곡선이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이면 주택 가격 말고 다른 애들이 변할 때만 이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A제는 B제의 보완제고 C제는 B제의 대체제라는 얘기죠. 만약에 B제에 대해서 소비세가 부과된다면 그 효과로 오른 거는 뭐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다가 B제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면, 소비세 부과가 되면 얘에 대한 그 부분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겠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수요가 감소하면, 그죠? A에 대한 부분이 거기 보면은 A와 B제는 무슨 제화래요? 보완제. 얘 수요가 줄면 얘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얘하고는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대체제. 그럼 얘 수요가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상승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A제의 가격은 하락하나 C제의 가격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유형이 나올 수 있는 게 다양하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때문에 대체제하고 보완제 관계는 반드시 숙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대체제하고 보완제 관계예요. 거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산 요소 가격은 뭐가 있는지 아시죠? 뭐 있어요? 생산 요소 가격은 우리가 그때 그랬었죠. 생산 요소 그러면 토지와 노동과 뭐 얘기해요? 자본. 토지에 대한 이 대가로 주는 게 지대라고 그랬죠. 임금이라고 그랬죠. 이자라고 그랬죠. 얘들이 생산 요소고요. 얘들이 생산 요소 가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들이 뭐 얘기하고? 생산 요소 가격. 그래서 얘들을 변화를 줄 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공급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게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를 주로 표현을 쓰고 수요 측면에서는 대체제하고 보완제를 주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대체제하고 보완제가 내가 구별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가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갈 수 있어요. 그게 돼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가면 이제 수요와 공급에 뭐가 있어요? 균형에 대해서. 균형 상태는 알고 계시죠? 그 균형 가격하고 거래량 계산할 수 있나요?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으시겠죠? 균형 가격하고 이제 균형량 계산할 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 드린 건데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뭐하고 뭐가 같아진다 그랬어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균형 거래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부터 구해야 돼요? 균형 가격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수업 시간에 수요 함수 얘기해 주잖아요. 여기서 요 수요량이 얼마가 되느냐고 물어보게 되면 그러면 뭐를 알아야지만 이 수요량을 구할 수 있어요. 이 가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격을 알면 그걸 대입하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양의 변화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보시게 되면
2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파트의 수요 함수가 900-P고요. 900-P에서 1500-2P라고 돼 있죠. 거기서 2는 빼주시면 돼요. 그냥 1500-P예요. 900-P에서요. 음, 1500-P로 변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 공급 함수는 얼마라고 줬냐면 2P라고 줬어요. 요 조건일 때요. 암산으로 계산이 되시면 여기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암산의 계산이 안 되면 이렇게 뭐 식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럼 확실하게 정리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위의 조건 하에서의 그죠? 네, 균형 거래량은 얼마나 오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이 가격이 있잖아요. 부호는 부호끼리 묶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3P가 900이잖아요. 그죠? 그럼 P가 얼마? 300이잖아요. 그럼 양은 얼마겠어요? 양은 600이겠죠. 이게 300이니까 얘가 6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구해야 얘가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혜량하고 뭐가 같아져요. 공급량이 같아지니까 우리가 식을 쓰면 이제 연립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호는 부호끼리 묶어주라고 그랬으니까 P가 마이너스 P가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P라는 게 이게 1이라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얘가 몇 P가 되겠어요? 3P. 그럼 3P가 900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3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없어질 거고 얘는 30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300으로 나왔으면 요 300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900에서 300을 빼면 제가 600이죠. 그럼 2 곱하기 300은 600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만약에 이 상태가 됐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500-P고 2P면 그러면 3P가 1500일 거 아니에요. 그럼 P는 500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게 500이라고 해놓게 되면 1500에서 500 빼면 1000이죠. 2 곱하기 500 하면 1000이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가 이 계산이 될 수 있으시면은 1분 안에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걸 막 세워서 이거 넘기고 막 이러면 시간 가죠. 네, 그러면 손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풀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또 놓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 정도는 계산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박스에는 500-2P에서 450-2P로 변한 경우 있죠. 그때 공급 함수가 3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의 균형량은 얼마가 된다 그랬어요? 이 상태의 균형량은 300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300이. 이거 문제로 우리 해본 거예요. 500-2P죠. 네, 500-2P고 공급 함수가 300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균형 가격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상수는 상수끼리 묶어버리면 되죠. 여기 있는 애가 플러스 300이니까 좌변으로 넘어가면 500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인데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500에서 300 빼면 얼마예요? 그러면 200이 2P니까 P는 얼마겠어요? 그럼 양은 얼마겠어요? 양은 300이에요. 지금 얘가 300이잖아요. 그럼 2 곱하기 100 하면은 200이잖아요. 500에서 200 빼면 얘도 30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뭐냐면 이 상태의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가 얼마일 때? 300일 때. 여기서 가격이 100에서 이렇게 지금 줄어드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은 불변인데 뭐만 줄었다는 거예요? 수요만 줄었다는 거죠. 수요만. 그죠? 그러니까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양은 변화가 없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450-2P로 변했다고 그랬을 때 300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만 넘어가게 되면은 2P는 450 마이너스 얼마? 300이니까 150이 2P란 얘기잖아요. 그럼 P가 얼마겠어요? 75. 그럼 100에서 75니까 25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출해서 출제했을 때는 가격만 변화만 물어본 거예요. 양의 변화는 안 물어봤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이상의 뭐 변화 뭐 이런 것들에까지는 뭐 어쩔 수 없고요. 기본적인 거는 뭐 정리가 되시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의 변화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그 문장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 해놨냐면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서 결정이 되고요.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감소폭에서 결정이 되고 균형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일단 하나 알아두실 거는요. 자,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양은 어떻게 돼요? 이건 증가해요. 얘는 상승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불변이라는 거는요. 이게 균형 상태를 가정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얘만 늘었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만 증가한 거예요? 수요만 증가했다고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얘가 불변이라는 거는 이 상태에서의 불변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공급의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여기를 조건을 줄 때는 뭐라고 주냐면 수요 공급의 균형에 관한 걸 줄 때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이 균형 상태를 가정할 때 이렇게 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균형량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다 100인데 수요만 150으로 늘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양은 늘었잖아요. 근데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뭐 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한 변화는 뭐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얘가 증가하고요. 얘가 증가해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증가하죠. 근데 얘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느 게 더 많이 이동했는지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둘 다 증가는 했는데. 그죠? 그러면 얘 증가하고 얘 증가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증가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거는 불변이죠. 이게 균형이 100인데 얘가 110으로 늘었고요. 얘도 110으로 늘었대요. 똑같이 늘었잖아요. 똑같이 늘었으니까는 가격은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수요하고 공급의 증가가 똑같으니까. 대신에 뭐만 늘었겠어요? 양만 늘은 거죠. 양만. 그러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럼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가격은. 그러면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130이 늘었는데 얘는 110이 늘었다고요. 그러면 공급에 의해서 뭐가 많아진 거예요? 수요가 많아졌으니까는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반대로 수요의 증가보다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공급의 증가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130 늘었는데 얘가 150으로 늘었대요. 그죠? 그럼 뭐가 많아진 거예요? 공급이 많아졌으니까.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죠. 그러니까 둘의 움직임이 같으면 이거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증가하는데 가격은 이 수요하고 공급 곡선의 이동폭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동폭의 크기가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고 여기는 같다라고 알려줬고 여기는 수요가 더 컸고 여기는 공급이 더 컸다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문에서 구별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감소하면 반대 요건이 성립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움직임이 반대예요.
자, 이 상태가 주어져 있을 때 있죠. 네, 이 상태에서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 수요는 뭐 하고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면 무슨 상태겠어요? 초과수요 상태라고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급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옆에 보시면 첫 번째 박스 밑에 가면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의 이동폭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찾으셨나요? 네, 박스와 박스 사이에. 그죠? 1번에 보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된대요? 상승하고 양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의 이동폭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조건하에서는 움직임이 반대잖아요. 움직임이 반대면 뭐는 아는 거예요? 가격은 아는 거예요. 가격은. 그때 여기서 가격은 뭐 한다는 거예요? 양은 모른다는 거죠. 대신에 수요의 증가하고요. 공급의 감소가 같아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걸 불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본 요건이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거예요. 균형량이 100인데 얘는 110으로 늘었어요. 그죠? 근데 얘는 90으로 줄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드는데 그 양이 같다는 얘기라고요. 10이 늘고 10이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이것만 불변이라고요. 양의 움직임이 같으니까. 그러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라고요. 자, 크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데 양은 증가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얘는 130 증가했고, 그죠? 얘는 100에서 90으로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증가가 감소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은 증가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감소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130, 100에서 130으로 30 늘었어요. 그죠? 근데 얘는 50으로 줄었어요. 그럼 줄어드는 양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되고요? 가격은 상승하지만 양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주잖아요. 뭐가 크다고? 감소가 크다고. 그럼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가 크면 증가하는 거고 가격은 기본적으로 뭐 하고? 상승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반대 경우도 이해할 수 있겠죠.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뭐 할 때? 증가할 때.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4번 문제 있죠. 수요와 공급에 관해서 설명했다. 옳은 거 모두 고르면 물어봤을 때 1번에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자 생각해 보세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 거죠. 그럼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그죠? 양은 증가하는 거죠. 여기 균형 상태인 시장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수요는 불변인 상태에서 공급만 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을 때 아파트 임대료의 변화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단기에 임대료의 변화가 없고 장기에는 임대료가 하락한다.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죠. 네. 근데 단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장기가 되면은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임대료가 하락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맞는 질문인 거예요. 자, 우상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가 한다고 할 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맞다 틀리다? 우리 여기 칠판에 해놨잖아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있죠. 가격은 뭐 한다는 거예요? 상승하는데 양은 변화를 알 수가 없죠. 우리에게 안 알려줬잖아요. 같은지 어느 게 큰지 작은지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면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 틀렸겠죠?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양은 감소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죠. 그러면 일단 양은 반드시 증가하겠죠. 둘 다 증가하니까. 근데 뭐가 더 많이 늘었대요? 수요가. 그러면 초과 수요가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내용이겠죠. 공급의 감소가 뭐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수요의 감소보다 크니까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초과 수요가 되는 거죠. 초과 수요. 그 다음에 7번에 가면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죠. 그럼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고 양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하겠죠. 미래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 가격이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되면 수요는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죠. 공급은 더 떨어지기는 어떻게 해야 돼? 오른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 여기까지 해봤어요. 여기도 이제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균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균형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가격 계산하는 거 아니면은 균형의 이동을 물어보니까 이제 그거 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잠깐 쉬었다가 탄력성 하고 뒤로 가시죠.